안녕하십니까. 오영환의 속속경제 노정관입니다. 오늘은 5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화요일 경제 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들려드리는 명품 시사이들 5월 25일 아침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지난 21일 날 한국 시간은 22일 아침에 끝난 한미 정상회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술 동맹과 백신 동맹에서는 한미 간의 동맹이 강화됐고, 그다음에 안보 동맹 쪽에서는 한국이 쿼드의 가입에 명시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미 경제 동맹의 1등 공신은 기업인들이다,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기업인들이 사실 이번에 그 한미 동맹의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이 우리 4대 그룹의 기업들이 44조 원의 그 투자를 해주고 대신 백신을 협력을 받는, 그 외에 다른 또 협력 관계가 체결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대중국 문제나 대북한 문제, 안보 문제는 여전히 이견을 드러낸 채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연히 우리 4대 기업들이 그 한미 경제 동맹의 1등 공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현재 그 대중국 그 봉쇄 전략으로 두 가지를 크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기술 경제 동맹을 통해서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끼리 기술 경제 동맹을 체결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거 하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쿼드를 중심으로 안보 동맹을 체결해서 중국을 봉쇄하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경제 기술 동맹에서는 한국이 당연히 이번에 그 한미 동맹 강화에 큰 기틀을 마련했는데, 그 기틀을 마련하는 핵심적 역할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기업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만약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 수준이 미국이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발전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적인 내용이 정말 빠질 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욱더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의 그 발전이 중요하다 하는 걸 우리가 이번에 느끼게 되었고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기업에 대한 반기업 정서를 이제 풀 때가 되었다. 정말 시대착오적인 반기업 정서를 풀고, 기업의 규제를 풀고, 지금 세계적으로 높은 법인세도 완화해주면서 이제 반기업 정책 대신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는 그런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제 그 한미 경제동맹은 굳건해졌지만은 이 차이나 리스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의 전체 수출 중에서 26%가 중국으로 가고 있고, 홍콩을 포함하면은 거의 30%가 대중국 수출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중국에 그 2만 약 8천여의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를 약 750억 달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 750조, 약 80조 원 정도 되는 돈이죠. 중국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중소기업 중심으로 많이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많이 나갔지만, 최근에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같은 대기업들이 많이 나가면서 투자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중국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만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이나 리스크, 중국에 대한 차이나 리스크를 어떻게 하냐, 그런 문제인데, 한편 생각하면 중국도 한국 기업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첨단 쪽에서 우리의 기술을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심지어 시진핑 주석이 삼성 반도체 평택 공장을 방문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냥 수세적인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전략으로
한미 관계를 강화하면서도 대중국 전략을 좀 능동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안미 경중에서 안미 경미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당장 중국을 당장은 단기간에 외면하기 힘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좀 중기적으로 이제 그 수출 다변화, 투자 다변화를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그냥 뭐 우리가 중국을 계속 그 위축되어서 사대주의적인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국에 대한 반발에 대해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주문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대만 문제입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대만을 지금 이제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점점 커지면서 공산주의의 확장을 꾀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동아시아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걸 통해서 그 인도태평양의 핵심이 이제 쿼드입니다. 일본과 호주와 인도를 연결하는 쿼드인데 여기 한국에 이제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한국이 좀 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대만을 이번에 언급하면서 대만의 TSMC 반도체가 반도체 공장이 미국에 하나 있습니다. 예르전에 하나 있는데 5개를 더 짓도록 이렇게 할 정도로 미국과 중국 간의 대만 반도체 동맹이 강화되면서 대만을 중국이 중요한 거점으로 강조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은 사실 쿼드라는 그 동명성에 단 한마디만 들어가고 한국의 쿼드 가입 자체는 명시적으로 언급이 안 되면서 기술 동맹은 강화되는데 안보 동맹은 한국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그 걱정을 낳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이 대만 언급에 대해서 중국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다 한 그런 거,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그런 경고를 알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요즘 대만을 하나의 중국의 성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 문제 언급은 중국의 내정 간섭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는 동아시아 지역뿐이 아니고 1대1로라는 것을 무기로 해서 동유럽에도 17 플러스 1, 17 플러스 1이라는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동유럽까지도 중국이 포용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 지역으로 일종의 공산주의의 포섭 대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인구 280만 명밖에 안 되는 리투아니아가 중국에 대해서 여기에 탈퇴를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맞짱을 뜨고 있다. 그러면서 대만의 무역 대표부를 설치할 것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데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호주 전체 수출의 약 40%가 넘는 수출을 중국으로 보내고 있는 대중국 윤도가 높은 호주도 중국의 지나친 간섭에 대해서 지나친 중국의 일종의 사일런트 인베이션이라고 그래서 조용히 호주를 잠식하고 있는 중국 팽창 정책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두된 중국 문제를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 우리가 원칙적인 외교로 당당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늘 그냥 수세에 몰려서 경제의 높은 유전도만 생각하면서 중국이 그냥 그야말로 기침하면 우리가 그냥 감기에 걸린다는 듯이 이렇게 수세적으로 대응을 해왔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규범에 입각한 외교로 우리 목소리를 낼 때는 내는 그런 당당한 외교 좌표 태도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판문점 선언을 명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공동성명에 판문점 선언을 명시를 하는데 북한에 대한 유인책은 없는 것이 한계다, 그런 지적을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판문점 선언이라고 공동성명이 그냥 판문점 선언의
그런 정신에 기초해서 북한 문제를 풀어간다 이런 얘기 정도인데 우리는 벌써 판문점 선언을 미국이 마치 인준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국회에 비준을 해야 한다 하는 얘기합니다. 이 판문점 선언이 2018년에 남북 정상 판문점 정상회담 결과가 나온 건데 이 내용 주요 내용이 북한의 공항이나 도로나 항구나 뭐 여러 가지 인프라를 지원하는 겁니다. 거의 지금 국회 예산정책적 분석에 하면 거의 미니멈 120조 원 이상이 드는 엄청난 돈인데 그래서 엄청난 재정이 들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한데 이번 그 공동성명에 한 번 언급된 것만 가지고 국회 비준까지 요구하고 하고 있다는 거. 이건 이제 당연히 유엔의 대북 제재와도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이번 공동성명에서 구체적인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그런 방안이 강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판문점 선언이 공동성명에 언급됐다고 해서 국회 비준까지 하자 하는 그런 주장을 여당이 하고 있고 심지어는 뭐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복원을 주장하면서 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대화 여건이 조성되었다라고까지 성급하게 앞서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정상회담에서조차도 한국 정부와 미국의 간의 이견이 드러났는데 지금 너무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관심을 크게 주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번에 북한의 비핵화라고 미국이 강력하게 주장해 왔는데 우리 정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두리뭉실한 이런 표현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판문점 선언이 언급됐다고 해서 이렇게 바로 그냥 북한의 비핵화가 되기 전에 북한을 지원해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아전 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문제가 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섣부른 기대보다 북핵 폐기가 먼저다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 쪽에서 9.19 군사합의 이후에 거의 지난 3년 동안 한미훈련도 직접 그 지상훈련보다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쪽으로 해왔는데 이번에 결국은 한미 간의 이런 공동성명 결과가 한미 연합 훈련을 할 것인가 정상화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주목이 되고 결국은 한미 연합 훈련 재개와 전단부 폐기가 동맹 정상화의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이제 탈원전이나 북한 인권, 사드 문제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경련의 분석에 하면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하면 한일 갈등 때문에 양국 수출입이 12%나 감소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출입도 감소하고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투자도 감소하는 교육 면에서 지금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2018년부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어렵사리 전 정부가 합의했던 위안부 합의도 파기하고 거꾸로 오히려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 또 뭐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탈퇴 가능성 얘기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제기되면서 문정부 들어서 한일 관계가 계속 악화되어 왔는데 그것이 결국은 경제적으로 교역 감소와 투자 감소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일방적인 그런 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교역 다변화가 투자 다변화가 필요한 이 시점에서 한일 쪽에서는 계속 이런 그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오히려 교역과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지금 뭐 완전히 좀 좌충우돌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부동산 매물을 내놓게 해야 한다 하면서 임대사업자의 세제 폐지 혜택을 또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뭐 좌충우돌 정책들을 내놓고요. 투기도 잡지 못하고 종부세 대상의 절반 이상이 1주택자이다. 1주택자에게 이렇게 종부세를 과도하게 해서 되느냐 그런 얘기 나오고 임대사업자의 세혜택을 줄이면서 전세시장 씨가 마르고 있다. 지금 결과적으로 임대차 3법을 하면서 결국 엎친 데 덮친 격에 대해서 오히려 전세만 더 올라가면서 많은 전월세 난민이 발생하면서 서울을 벗어나 서울 외곽으로 밀려나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데 아마 6월 1일부터 역시 전월세 신고료도 뭐 그냥 그대로 제대로 시행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뭐 소득도 한 푼도 없는데 공시가 인상으로 건보료 폭탄, 이게 정상 행정인가 하는 정말 안타까운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부동산 정책의 잘못된 실정의 부산물로 건보료 폭탄, 지금 서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건보료 폭탄도 당장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실효세율이 GDP 대비 부동산 세금의 비율이 한국이 4.0%고 OECD 평균의 3배에 해당된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세율이 실효세율이 낮다, 이런 인식을 바꿀 때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 여당이 지금 좌충우돌 하고 있는 사이에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종부세 감면 기준을 12억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공주도형 공급을 고집을 버리고 정비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춰야 된다. 지금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계속 공급은 하지 않고 규제 위주의 정책만 해오는 결과 공급 물량이 부족하면서 집값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그러자 마지못해서 이번에 저번에 물러난 변창흠 장관을 이제 김현미 장관을 교체해서 들어온 변창흠 장관의 공급 대책을 모처럼 내놨는데, 그 공급 대책을 한 게 공공주도형, 재건축, 공공재개발, 공공임대를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큰 투기 사건을 파문을 일으킨 LH공사가 시행사가 되어서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한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지금 곧이어서 LH공사의 대형 투기 사건이 터지면서 지금 이것이 용두사미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민간 주도의 재건축 재개발로 이렇게 진입장벽을 낮춰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LH 투기 사건 때문에 지금 수사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고요. 오리무중이 되고 있고, LH공사 계획을 주장해 왔는데 비리의 진앙이든 토지나 주택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어 무늬만 혁신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종특공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23명은 올해 1대1로 경쟁률이 1대1밖에 안 되는 세종특공을 땅 짓고 수억 차익을 챙겼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고위공직자 4명 중 1명만 세종에 실거주하고 나머지는 특공을 받은 뒤에 임대하거나 매각을 해서 수억대 차익을 챙겼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재정주에서 지금 계정 돈을 계속 풀고 있는데 나라 돈을 이렇게 선심 쓰듯이 풀다가는 결과적으로 서민들에게 피해만 들어간다. 재정 부담이 국가 빚이 늘어나고 인플레가 되면서 결국은 서민과 중산층이 부담만 커진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쪽에서 일제히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암호화폐 가격이 많이 추락을 한 끝에 더 추락하는 것이 아니냐, 2018년 같은 사태가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제히 암호화폐 가격이 지금 어젯밤 사이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에 다른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할 때 안정세를 보였던 USDT나 USDC 같은 이런 지금 USDC 같은 이런 스테이블 코인, 달러에 연동되어 있는 코인 오히려 현상률 소폭 그냥 이건 현상률입니다. 0.07 정도니까 현상률이라고 있고, 나머지 코인들이 좀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3.7% 올라서 38,000을 달러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25%나 올랐습니다. 게다가 바이낸스 코인도 34% 오르고요. 카르다나도 17%,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이제 악재가 막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근데 미국 SEC의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의 조사, 자금 세탁 방지 위반 여부 조사, 그다음에 중국의 가장 큰 것이 중국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 게다가 또 추가적으로 중국은 최근에 전기 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내몽고 쪽에서 많이 중국에서 마이닝을 하고 있는데, 채굴을 하고 있는데 그 채굴도 금지시킨다, 이런 강력한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이제 테슬라 차를 파는데 비트코인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게다가 또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월달 소비물가 상승률이 4.2%에 올라가면서 금리의 조기 인상 또는 테이퍼링의 조기 테이퍼링이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 그 일시에 하락을 해왔었는데 이제 하락할 만큼 하락했고 악재가 드러날 만큼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어제부터 오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38,547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암호백 가격들이 일제히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국내에서 10%, 이더리움도 22%, 에이다도 15%, 도지코인도 14%, 리플도 15% 일제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는 4,682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 거의 4천만 원까지 지난 5월 24일 날 하락했습니다만 지금 올라가서 4,682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 이제 악재가 다 드러날 만큼 드러난 데다가 최근에 그 채굴 문제에 관해서 그 채굴 문제 너무 전기료가 많이 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그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와 그다음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동해서 등에 이제 참여해서 그 마이클 세일러가 주재한 회의인데 지금 이게 그 비트코인 채굴 협의라는 걸 구성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채굴 협의를 구성해서 앞으로 채굴 문제에 관해서 서로 방안을 강구하자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또 반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정말로 조기 인상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4월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4.2%고 5월 물가 상승률이 6%까지 넘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또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만약 그 현실화되면 다시 한번 출렁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세금부터 부과해야 된다. 아니다. 제도를 정비하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된다 하는 것이 논란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고요. 지금 세금 문제는 국회에서 1년 정도 더 유예하는 그런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위 내부에서도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거래소를 유지하려면은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실명 계좌를 개설해야 되는데 지금 대형 은행들이 대부분 지금 그 KB은행이나 하나은행이나 우리은행에서 그 실명 계좌 개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현재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K뱅크만 계좌를 개설해주고 있는데 수협이나 지방은행 등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것이 안 되면은 거래소가 대폭 신고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9월 24일까지 계좌를 개설을 못하면 거래소는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디파이나 탈중앙금융이죠. 디파이나 NFT 같은 것들이 새로운 금융 혁신을 주도할 것이다. 가상화폐 담보대출이 새로운 금융 추세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도 디지털화폐 시대의 문을 열 그런 전망인데 지금 현재 카카오나 네이버 등이 뛰어들어서 지금 시험 사업에 응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가는 지금 현재 그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지금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방산 주가가 정상회담 효과로 방산이나 원전 바이오주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또 미사일 족쇄가 풀리면서 방산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코로나가 다소 진정되면서 앞으로 여행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지금 현재 그런 데다가 지금 이제 수출이 증가하면서 지금 제일 문제가 화물선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난린데 이런 틈을 이용해서 대한항공의 물류 특수가 지금 크게 대한항공 물류 특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나오고, 미국에서는 주가가 0.5%지만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에 상승하고 하는 데는 지금 미국의 브레이너드라는 연중의사가 일종의 비둘기파로 알려진 그런 연중의사인데, 단기적으로 물가 압력이 크긴 하겠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1.7%까지 올라갔던 국채금리가 1.6%까지 떨어지면서 주가가 좀 올라갔다 그런 얘기고요. 또 가상화폐의 반등한 것도 또 이제 주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도 좀 올라가고요. 그래서 주가들이 지금 대체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하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테이퍼링 발표가 임박하다는 그런 또 보도 나오고요. 이러면 7월에 공식화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을 두고 계속 설왕설래 여러 가지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6월 FOMC를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6월 FOMC에서는 아무튼 간에 미국 금리 정책과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방향이 어느 정도 제시되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을 해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우리나라는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외국에서는 2년이면 하나 짓는데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첨단 산업으로서 총각을 다투면서 반도체 생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한국에서는 7년 정도, 심지어 7, 8년 걸린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 대부분이 이제 민원 사항들 해결 문제인데 민원이 나오면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는 거 아니고 기업부 알아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번에 드디어 또 하나 평택 공장에 들어가는 가스관을 매설하는데 이 가스관이 또 지하 45m 가스관 건설하는데도 주민들은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또 이것이 또 하나의 발목을 잡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지불 여력은 바닥이 났는데 계속 노동계는 1만 원을 지키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런 가운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든지 혹은 수요 경기 위축 때문에 지역 경제의 심장인 산업 단지가 거의 좀 피폐해지고 있다. 전부 공장을 판다는 흰수박만 놔두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지금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지불 여력이 없어서 나라 돈을 빌려가지고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체불 청산 지원 사업 융자 추이가 급격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보면은 작년에 192조까지 증가했습니다. 2016년, 17년 하더라도 거의 7, 80조밖에 안 되던 것이 192조까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그 최저임금은 일률적으로 올려서 너무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지역별로 업종별 차등화 좀 됐으면 좋겠다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대기업은 매년 영업이익이 1% 줄고 임금만 2.4% 올라갔다. 그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이 일파만파입니다. 문정부는 지방산업단지의 생산액이 문정부 들어 4년 새 119조 원이 증발했다. 그런 보도 나오고 있고요. 대통령이 제일 먼저 취임에 가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선언했던 인천국제공사 인국공이라고 그러죠. 인국공이 정규직 전환 완료된 1년이 지난 지금 최악의 경영난에 봉착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특히 통계청이 계속 통계를 조작해서 소득 0.7% 개편 전에 개편하고 나니까 0.4% 증가로 바뀌는 등 이런 정말 통계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또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희 미술관에 관해서 지금 이건희가 23,000 이건희 회장이 23,000점에 그걸 국보급 보물급 60점을 포함해서 세계적인 국내외 명작들을 기증하면서 각 지방이 각종 인연을 내세워서 그 미술관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이 미술관이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기 때문에, 근데 100점씩을 한 달씩만 전시해도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그 미술품 규정을 잘못 또 헛되이 해서는 안 되고, 많은 국민들과 관광객이 몰리는 하나의 관광 산업의 새로운 그 계기로 출발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 뉴욕에 있는 그 솔로몬 구겐하임 미술관. 솔로몬 구겐하임이라는 엄청난 그 부호가 개인적으로 컬렉션했던 것을 기증하면서 솔로몬 구겐하임 미술관이 탄생되었고요. 이런 그 풍광으로서 스페인에 건립되어 있는 빌바오 미술관,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은 빌바오가 인구 35만밖에 없는 작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이 구겐하임 미술관 하나 때문에 연간 100만 명이나 200만 명 정도가 100만 명 내지 200만 명 정도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잘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지난번에 산자부에서 그 탈원전 보고서를 밤새 들어가서 지우고 했었는데, 이런 문제가 심지어는 정부에서 탈원전 보고 문구까지 정해줬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수사는 지금 오리무중이에요. 수사가 지금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국민들은 지금 깜깜부소식입니다. 문제는 탈원전을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언급이 돼서 원전의 해외 진출을 같이 공동 진출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탈원전 오류를 인정하는 것이 국정정상화 첫걸음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이게 뭐 조희연 교육감 끝이었습니다. 3년 전으로 돌아가도 해직 정규조를 특채할 것이다, 이런 그냥 법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발언들을 교육감으로서 도가 넘은 발언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전교조 7만 6천 명이 당연히 성과급은 차등 성과급인데 이걸 똑같이 나눠 가져서 공무원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또 소규모 검찰지청은 장관 승인까지 받아야 6대 범죄 수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앞으로 장관 총장 승인해야 6대 범죄 수사가 가능하면 검찰은 권력 수사 누가 막느냐,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문제는 권력형 비리를 덮기 위해서 완전히 검찰 수사를, 특히 6대 범죄 수사를 막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우리 문정부는 할 일과 그만둬야 할 일을 구분을 못해서 완전히 변화가 불능한 국가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결국은 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전례가 없는, 대한민국 사상 전례가 없는 국가 파괴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국정 담당 능력이 없는, 과거 운동만 해오던 386, 지금 586이 되었죠. 국정을 담당하면서 이런 혼란이, 국가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기사 경제기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것이 이제 문정부의 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경제 기술 동맹 강화됐지만 안보 동맹은 지금 현재 여전히 이견이 확인되면서, 이견만 확인되면서 한국의 안보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 또 정부는 이걸 계기로 해서 오히려 북한을 더 지원만 하려고 하는 판문점선을 비준해달라, 혹은 여러 가지 지원들을, 이것이 당연히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배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들이 나오면서 앞으로 계속 이 엇박자가 어떻게 풀려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추락하던 여러 가지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면서 추락하던 암호화폐 가격이 지금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